중세 유럽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다양한 창작물을 통해서 중세 유럽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중 많은 것들은 재미를 위해서 과장되거나 단순히 우리의 선입관을 반영하는 것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책 스토리. 다양한 책을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일린 파워가 쓴 중세의 여인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세 유럽 여성들의 삶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미지. 강력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던 고대 유럽에서 여성의 지위는 대체로 낮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들에게 종속된 지위에 있었죠. 중세 유럽 여성들의 삶에 관한 기록도 거의 대부분 남성에 의해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실제로 기록을 남기기도 했던 두 부류, 즉 교회와 귀족들이 그 주인공이죠. 금욕적 삶을 요구받았던 성직자들은 대체로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교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여성의 순종은 이상적인 결혼을 위한 전제였죠.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인지 고집세고 복종하지 않는 아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여성관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 숭배 의식이죠. 유럽 전역에는 많은 수의 성모 성지가 있었고, 이곳들을 방문하려는 순례자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마리아와 관련된 다양한 축제들을 만들었고, 이건 여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낳았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기사도 정신에 담긴 여성관은 이런 마리아 숭배의 영향이었습니다. 기사도 정신에서 여성을 낭만적으로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못지않은 의무였죠. 그리고 이건 다양한 작품들에서 언급되는 궁정 연애로 발전했습니다. 귀족 계급에 속한 여성들은 이런 작품들을 즐기는 주요 독자이자 그런 문화를 장려하는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궁정 연애의 특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그 연애의 당사자는 절대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불륜, 외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 상류층의 결혼이 대부분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사랑과는 관계가 없었죠. 때문에 결혼 관계 밖에서 사랑을 찾으려 했던 거죠. 중세 기사도 정신에서 숭배를 바쳐야 할 여성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의미했습니다. 궁정연애의 두 번째 특징은 여성이 자신을 사랑하는 남성보다 언제나 우위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었던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죠. 중세 봉건제에서 봉신이 영주를 모시는 것처럼 남성은 애인인 여성을 떠받들어야 했습니다. 남성은 애인의 신분을 세상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했고, 때문에 노래를 만들어 애인을 칭송할 때는 가명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누가 누구의 애인인지는 금방 드러나곤 했죠. 남성은 자신의 연인에게 최대한 겸손함을 표시하고 그녀의 변덕과 오만으로 인한 시련을 인내하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도적 이상은 어디까지나 상류 귀족층 일부에 퍼져 있던 것이지 귀족이 아닌 여성들에게는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중세 상류층 여성들의 삶. 봉건제 사회였던 중세는 전적으로 토지 소유 관계에 따라 사회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주 여성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영국 보통법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과부의 개인적인 권리와 의무가 남자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땅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군사적 의무와 결부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영주에게 신하로서 예를 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언장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그런 권리가 유보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아내의 땅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에게 남편 소유의 땅 3분의 1이 상속되었죠. 여성이 재혼을 하더라도 이 상속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런 법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야심 많은 지주들의 구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성 쪽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1289년에 태어난 영국 버클리 가문의 3대 영주인 모리스는 8살 때 아버지에 의해 동갑내기인 에바와 결혼을 했고 14살이 되기 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4대 영주 모리스는 8살에 마찬가지로 동갑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5대 영주인 토마스는 14살 때 7살의 아내와 결혼을 했죠. 때로 어린 상속녀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토지에 딸린 꼬리표처럼 여러 남편을 맞이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든 여성도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영주로부터 얻지 못한다면 영주에 의해 결혼 처분을 당할 수 있었죠. 중세의 왕과 영주들은 상속녀나 과부들이 이런 권리를 얻기 위해 낸 돈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낮은 계급에 속한 여성들도 시집을 갈 때는 뭔가 가져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지참금이 없는 경우 결혼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중세에는 가난한 집 딸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큰 자선 행위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남자는 여자 없이 일상생활을 꾸려갈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성들이 맡아 했고, 남자가 집을 떠나 있을 때는 여성이 그의 일을 대신 맡아 해야 했습니다. 영주의 아내인 경우 남편이 궁정이나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장원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성벽 수리와 농장 관리, 각종 소송 등 이 일은 끊이지 않았죠. 혹 남편이 포로가 되기라도 하면 그 석방을 위한 보상금을 마련해 내는 것도 아내의 일이었습니다. 몇몇 귀족 부인들은 남편을 대신해 성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전쟁 중 북한 백작 부인은 에드워드 1세를 상대로 버릭성을 지켜냈고, 이에 화가 난 에드워드 1세는 나중에 그녀를 성체의 우리에 매달아 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조롱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던바 백작 부인 블랙 애그니스는 1338년 에드워드 3세를 상대로 던바성을 지켜냈습니다. 1461년 영국의 왕이 보크넘 성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을 접수하기 위한 관리들을 보냈을 때 성을 소유하고 있던 영주의 아내인 앨리스는 무장한 병력을 데리고 나와 남편이 지키라고 한 성을 넘겨줄 수 없다며 관리들을 위협해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상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상류층 부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많았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정관리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일이 많았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생필품을 장원 안에서 자급자족해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일이었죠. 수확한 옥수수를 갈아서 빵을 만들고 양조장에서 술을, 목축장에서 치즈와 버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기 저장소에서는 베이컨을 훈제했고 겨울에 먹을 고기를 소금에 절여야 했고 여기에 필요한 소금을 마련하는 것도 안주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각종 천 제품들과 옷들도 직접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직접 조달하기 어려운 물건들은 시장에 가서 구해왔는데 이를 관리하는 역할도 맡았죠. 일꾼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일, 계절에 따른 농사일의 감독, 가축의 사육 등에 관해서도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귀족 부인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게 아니었네요. 중세 중산층 여성의 삶. 오늘날의 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중세의 여성들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은 추가적인 수입을 벌어야 했고, 미혼 여성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결혼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희망하는 진로였지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여성들이 가사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중세 기간 동안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상사였던 중세에는 많은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도시나 농촌에서 벌어지는 소요사태에 휘말려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수도사들과 세속에서 활동하는 사제들은 독신이었고 그 숫자는 수녀들보다 훨씬 많았죠. 여성들에게는 점차 더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던 길드 규정조차 여성들이 남편이나 아버지 또는 고용주를 도와 일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공장 제도가 아직 없었던 당시 장인들이 집이나 작업장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이런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단지 남편의 일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은 뒤 일을 맡아 했던 과부들의 이야기도 많이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무역업이나 왕실과의 거래부터 소규모 직공의 일까지 다양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좀 다르게 많은 미혼 여성들이 가게의 점원이나 임금 노동자로 일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갔고, 기혼 여성들도 남편이 하는 일과는 다른 독립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도 독립된 주체로 인정되어서 아내가 사업상 지게 된 부채에 관해서는 남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이 여러 도시들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죠. 당시에는 남자아이만이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장인의 집에 도제로 들어가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우 스승의 부인이 여자 도제를 관리했습니다. 도제 기간을 마친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배운 기술로 생계를 이어나갔고, 판무 솔루로 지정되면 그 지위로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세 중산층 이하 여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농사였습니다. 자기 명의의 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영주에게 부역을 바쳐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영주의 땅에서 의무노동을 해야 했고 소장료로 연간 많은 달걀과 돈을 바쳐야 했죠. 그 외에도 여성 노동자들은 콩을 심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고 타작하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중세 여성의 교육. 중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개 직업 교육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을 위한 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궁정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궁정 연애 게임을 잘 풀어나가기 위한 기술과 규칙들이죠. 사람을 상대하는 법, 단정한 품행을 갖는 법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매를 날리고 체스를 두고 대화 과정에서 재치 있게 대답하는 법, 노래하는 법,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책은 남편을 내조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로서의 자세,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들,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일부 여성들은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녀원은 원생들에게 하숙비와 수업료를 받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에 귀족들도 부담스러워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글 읽기를 배웠고 노래와 실잡기, 바느질을 배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도덕 교육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수녀원 학교에 가지 않은 귀족 자녀들은 가정교사를 통해 배우거나 대귀족 부인의 시동으로 들어가 예절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녀들은 실용적인 훈련을 받았고 귀족의 집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눈에 띄어 혼처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함께 공부하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들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죠. 14세기 파리의 초등학교 교사 총회가 열렸을 때 여성 교장 21명이 남성 교장들과 함께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중세 후반으로 접어들면 독일 지역에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교들은 하층 계급에 속한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촌에 사는 낮은 계급의 여성들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수녀원. 1250년에서 1540년 사이 영국에는 130여 개의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수도원은 매우 크고 유명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수도원은 가난하고 소규모였습니다. 수녀는 결혼하지 않은 상류층 여성이 갈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수녀 원장은 늘 귀족이나 최소한 지방 유지급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층 계급의 가난한 딸이 수녀가 된 경우는 없었죠. 낮은 계급의 경우 농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 종사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익했고, 형편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수녀원에 보낼 때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류계층의 경우 결혼을 위한 지참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경우 수녀원에 보내는 게 한 가지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수녀들은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높은 개인적 성취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노리치의 줄리안 같은 경우는 중세의 유명한 신비주의 저술가이기도 했죠. 이 시기 여러 수녀들의 전기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수녀원은 귀족 부인들과 과부들의 과속집 역할도 했습니다. 귀족들이 일시적으로 외유를 떠날 경우 아내와 딸을 수녀원에 맡겨둘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과부들이 수녀원으로 은퇴해 그곳에서 생을 마치기도 했죠. 이런 여성들은 수행원과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때문에 수녀들에게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일부 수녀들은 귀부인들의 옷차림을 따라하고 그들이 데려온 애완견을 보고 자신들도 동물들을 기르곤 했습니다. 주교들이 이런 관행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재정 수익이 필요했던 수녀원들은 개의치 않았죠. 수녀원의 삶 또한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 7번의 예배와 노동, 그리고 약간의 여가 시간이 있었죠. 수녀원들은 빵과 고기, 맥주, 채소, 축산품을 대부분 자급했고 일부는 시장에서 구입했습니다. 대규모 수녀원은 요리사와 양조장이, 제빵사와 목동, 세탁부, 짐꾼과 하녀 등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베네딕투스 수도원 규칙은 이런 일들을 수녀들이 직접 할 것을 요구했으나 13세기가 되면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수녀들이 직접 요리나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는 예산의 부족 때문이었고, 큰 수녀원에서는 수녀들이 개인적으로 하인을 두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학식이 높은 수녀들도 있었지만 중세 후기로 접어들면서 수녀원의 지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은 후퇴했습니다. 수녀들은 당시 교회의 언어였던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성무일과도 소홀해졌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애완동물을 기르던 수녀들은 감독을 위해 방문한 주교들이 떠나면 감춰두었던 동물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강아지를 많이 길렀고 원숭이나 다람쥐, 토끼, 새를 기르기도 했습니다. 1300년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수녀들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녀원을 떠나서는 안 되며 속인들은 특별한 허가나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녀원에 들어가거나 수녀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링컨 교구의 한 수녀원에서는 이 회칙을 필사한 문서를 전달하고 돌아가는 주교에게 분노한 수녀들이 규정집을 던져서 주교의 머리를 맞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녀들은 온갖 핑계로 외출을 했는데 한 수녀는 머리가 어지러워 의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나가서 한밤중까지 도시의 파티장에서 춤을 추며 피리를 불다가 돌아오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의 예들이 수녀원이 미혼 여성들에게 부과했던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지위까지 무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구름 책방의 새로운 콘텐츠, 책스토리. 오늘은 아일린 파워가 쓴 중세의 여인들이라는 책에 소개된 중세 여성들의 삶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책에는 영상에서 소개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은 직접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